현대미술관 청주 너무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제 이름을 이제 들으시면 그림의 힘으로 많이 기억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석사는 미술 교육학을 하고 박사는 예술 치료를 하고 석사를 다시 또 심리학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일본. 그래서 독일은 통합 의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암 환자와 통합 의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일본은 치매와 ADHD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런 미술 치료가 의료 현장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의대 교수로 미술 전공자가, 심리학 전공자가 의대 교수로 이제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30년, 강의가 30년이고요. 의과대 교수가 2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젊은데 30년 됐느냐 하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만나 뵙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 원주 의대의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제주대학교에서 또 이제 강의와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되게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좋은 날인 게 결혼식도 많죠. 그 다음에 행사도 많죠. 또 미술관 앞에 보니까 너무나 좋은 행사도 많이 하고 결혼식도 많고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강의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화상 내 마음을 그리다입니다. 자,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이 말은요, 자신, 셀프. 자, 여러분, 자화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린다, 포트레이에서 그린다, 끌어낸다, 나를 끄집어내는 일, 그리고 나를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청소년 때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자, 최근에 이런 고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우리 사회에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화상은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대상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중국하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자화상을 그려주세요. 자기 얼굴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의 얼굴이 아닌 딸, 아니면 고양이, 아니면 뭐 강아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에 자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독입니다. 그 전에 화가들은요, 본인들의 얼굴을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초상화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수단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도 내 감정도 내 얼굴도 그림을 통해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자화상, 자기의 얼굴을 그림에 넣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림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박사 세 사람과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라고 한 번은 들어보셨죠? 메디치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은 자, 예술, 경제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강한 가문이었어요. 자, 이 가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상인이 이 그림을 메디치 가문에 바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보티첼리한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자기 얼굴을 넣었어요. 이 그림을 바친 사람은 접니다.
남는 거죠. 옆에 자기 아들이 옆모습으로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들이 잘 안 보이네. 다시 한번 그려줘 해서 아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할 텐데 잘 봐주십시오 해서 그림에 넣습니다. 자, 이 그림이 두고두고 보티첼리 그림이니까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보티첼리가 여기다가 자기 얼굴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사인 대신에 본인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자, 대단하죠. 자, 이 그림 하나에는 모든 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화가가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화가로서의 당당함을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프리다 칼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프리다 칼로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나는 의사가 돼야지라고 해서 성장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등하굣길에 부딪혀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몸에 쇠파이프를 이제 끼게 되고 강철 코르셋이 아니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다치게 됩니다. 자, 유일한 희망이 둘 다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디에고 리베라라는 유명한 화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땐 프리다 칼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정숙하고 아름답고 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다 칼로의 이제 대표적인 초상화가 이런 형식이에요. 일자 눈썹에 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도 많이 있고요. 보면은 뭐 화살에 맞은 사슴도 있고요. 원숭이도 있고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기도 하면서 굉장히 동물들을 자화상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터키석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1930년도에 이렇게 예쁜 옷이나 뭐 이렇게 액세서리들을 보면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본인의 이제 자화상인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는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길이 바로 이런 그림, 자화상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은 수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 보시면 둥그런 수박이 있고 뾰족한 게 있고 반 자른 게 있고 다양한 수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비바라 비다 해서 인생이여 만세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음악이 바로 프리다 칼로의 삶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이 곡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죽기 8일 전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인생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러나 인생이여 만세.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은 비극이었지만, 결국 인생을 멀리 보면 희극이었다. 여러분,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삶이 그러실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루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때가 좋았어. 참 그때가 아름다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비극이지만 결국은 삶은 기쁨이고 희극이다라고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죽기 직전의 유언입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길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길.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유산을 3번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원작을 봤는데 여러분 프리다 칼로가 본인의 이런 모습을 그린 다음에 그린 캠퍼스를 액자를 주문을 했겠죠. 근데 액자가 다시 왔는데 보는 순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분노가 치미니까 이 액자 주변에 다시 피처럼 붉은색 물감을 칠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조차도 액자로 만들어져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화상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괴로웠던 본인의 이런 삶을 그렸던 프리다 칼로입니다. 자, 에콘실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에콘실레 자화상 중에서는 이 자화상이 가장 잘생긴 자화상 같아요. JYP를 닮았다라든가 하는데 아직 JYP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네. 가끔 강의하다 보면 이거 보면 연락을 주는 이제 방송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화상 너무 잘생겼죠.
자, 그리고 손가락을 펼친 자화상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의대 교수예요. 자, 미술 전공자가 의대 교수를 하는데 두 이제 계층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미술치료 전공자들을 가르치는 미술치료대학원생을 가르치고요. 대학원생. 또 한 그룹은 의대생들을 수업을 합니다. 자, 의대생들한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평을 해봐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이 작가는 위생관념이 없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질병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 닥터들은, 이제 의대생들은 질병을 잘 맞춰요. 그래서 뭉크의 누나가 폐결핵이었잖아요. 딱 보여주면 질병을 다 맞춰요. 그래서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맞추기 놀이를 제가 하긴 하는데, 물론 많이 연구도 합니다. 아트가 어떻게 인체에 미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뭐 논문 검색도 많이 하지만 또 작업도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에콘 실레는 보면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어려움을 겪죠. 아버지는 조현병이 있었고요. 어머니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에콘 실레가 태어날 때 누나 한 명이 있었고요. 그 누나 이전에 두 명은 이미 사산이 돼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누나도 역시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에콘 실레가 장남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에콘 실레가 어릴 때 환경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화들이 많이 있죠. 본인이 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는 걸로 이제 계속 경찰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요. 네. 아주 젊은 나이에 죽는데 이따가 또 뒷부분에 얘기를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요. 의외로.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화가입니다. 그러나 천재적인 화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자화상을 통해서 아물지 못한 상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 책이 새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카라바조 이야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근데 또 전당에서 카라바조 전시를 하는데 카라바조 얘기를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 갖고 있던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물론 찾아가는 과정이 화가들의 작업인 거는 사실인데 카라바조는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3대 거장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태리에서는 지금 유로화 되기 전에는 유로 돈이 생기기 전에는 앞과 뒤가 모두 카라바조의 작품이 들어갈 만큼 굉장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천재적인 화가인데 어릴 때 흑사병으로 아버지가 죽고요. 삼촌이 죽고요. 할아버지가 죽고요. 여동생이 죽습니다. 자, 6살 때. 자, 그리고 겨우겨우 이끌어가고 있는데 삶을 사는데 13살 청소년 가장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마저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와서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죽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아무리 유명하지만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살인을 저지르는데 문제는 너무나 유명한 화가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다닐 때마다 모든 귀족과 모든 추기경들이 다 이 사람을 풀어내줍니다. 한 번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작품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특히 메디치가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죽느냐? 본인의 작품을 가지고 로마에서 사면을 받으러 가다가 열병으로 인해서 정말 쓸쓸하게 휴게소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의 카라바조가 주목받지 못했던 거. 근데 바로크의 시조가 바로 카라바조고요. 렘브란트나 그 외에 많은 화가들이 카라바조를 따라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은 화가가 없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에콘 실레랑 똑같이 어릴 때
이 받은 상처, 특히 죽음에 관한 거는 아주 이 화가들의 삶을, 또 일반 사람들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아트가 이 사람들을 위로했는지를, 그림이 위로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크노프는 처음 보시죠? 이거 본 적이 있다. 처음 본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은 선택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계속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크노프 작품은 많이들 모르세요. 화가들도 잘 모르고요. 미대생들도 잘 몰라요. 자, 이 크노프는요, 원래 화가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자, 법조인이었는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크노프를 보면 눈동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눈이라는 건 미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 상대를 보는 게 바로 이 이제 눈이라는 이제 소통 창구인데, 보시면 눈동자가 초점도 없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잘 보세요.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자, 잘 보시면 내 마음의 문을 잠간대. 스스로가 잠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내 마음을 잠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 요즘에 여러분 용어 바뀌었어요. 고립 청년입니다. 여러분, 학교 나간 가출 청소년 이러시면 안 돼요. 제 강의 듣고 나서는 학교 밖 청소년. 그 다음에 미혼모 하지 않습니다. 청년 한부모. 그러니까 어릴 때 결혼을 하거나 어릴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을 청년 한부모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고립 청년. 이렇게 요즘에 불려지는데요. 이 고립 청년이 몇 명이냐면 54만 명이에요. 그리고 제 강의 끝나면 분명히 메일 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저희 아이가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많습니다. 물론 아이뿐만 아니에요. 가족 중에 한 명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 주말만 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고립병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성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특히 사람들이 방에서 인터넷 다 되죠. 핸드폰 다 되죠. 유튜브 보면 되죠. 음식은 시켜 먹으면 되죠.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연구 분석한 거를 다 봤더니, 보건복지부 연구 분석 결과를 다 봤더니요. 이런 이유가 이게 뭐냐면, 남자는 첫 번째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대인관계, 가족 상처. 네, 그리고 여성은 가장 많은 이유가 임신과 출산 후에 이 우울감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0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54만 명이 넘었다는 건 이번에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57만 명까지 갔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여기 MZ들 많은데 MZ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도서관. 도서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술가 얼마나 좋겠어요. 점집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사 났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기사 보내드릴게요. 점집에 왜 가느냐? 뭐를 점을 치러 가느냐? 왜냐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누구한테 소통을 못하니까 점집에 간다. 저는 그러면 이해를 가요. 점집에 왜 가느냐? 빈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애인이 화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애인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점쟁이한테 물어봐. 또 가격이 싸다. 네, 10,000원, 20,000원이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만나서 해결하고 싸우고 울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전에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헤어져. 딱 차단하고. 그다음에 점집에 가서 하고.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내 마음의 문을 잠갔네 해서 이거를 보고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성인 자살률 1위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1위 강원도, 2위 제주도, 이혼율 1위 제주도, 신혼여행으로 가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자살률 1위, 청소년은 강원도가 1위고요. 2위가 제주도고 자살률 1위가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서귀포. 왜냐? 아름다운 곳에서 죽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도 오고 제주에서 오는데, 더 중요한 건 중국에서 와가지고요. 중국 대사님이, 총영사님이 제주 가면 미치겠대요. 자꾸 서귀포 와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자, 그리고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죽으면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기 원하십니까? 자,
서울대병원, 아산현대, 세브란스, 우리나라 5, 삼성의료. 자,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이런 명예를 찾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경치가 좋고 강원도, 제주도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소통, 대인관계가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산속에 살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암 걸리면 산에 가야지. 산은 암 환자를 낫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고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몽파르나스, 키키도 다 처음 보시죠? 여러분 보면서 큰일 났다. 내가 아는 게 2개더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키키라는 여성이 있어요. 23살 정도 됐는데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 이제 그 허밍웨이를 비롯해서 모든 화가들이, 모든 사진가들이 이 키키를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키키는 그림도 잘 그려서 마티스의 딸이다 할 정도고 완판을 시킨 작가예요. 춤도 잘 추죠. 노래도 잘 추죠. 할 말 다 하고 살죠. 너무나 예뻤어요. 자, 너무나 예뻐서 내가 캬바레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캬바레를 만들어요. 자, 만들었어요. 너무 잘 돼요. 1, 2년. 자, 그 뒤에 갑자기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놀고 먹고가 어디 있어요, 유럽이.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키키는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너무 우울증에 걸려서 바로 중독이 됩니다. 마약 중독에 걸리고 우울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키키를 모델로 했던 화가와 사진작가들은 승승장구라고 너무 이 모델로 너무 잘 살아요. 자, 키키가 죽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키키, 더 가난하게 죽다. 너무 마음 아프죠? 네. 가난하게 태어난 키키, 더 가난하게 죽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자화상을 보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단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스로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키키가 죽자마자 프랑스 유명 브랜드 쳐보시면 키키 속옷이 있어요. 굉장히 야한 속옷.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키키 이름을 따서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끔 이 얘기하죠. 남 좋은 일 시켰네. 네, 그런 것처럼 키키는 아마 주어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아름답다고 내가 지금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 몸과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뭉크입니다. 자, 뭉크는 아시죠?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사춘기 때 사랑하는 누나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이 키키를, 아니, 이 뭉크를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뭉크 전시 얼마 전에 했는데 작품도 많고 역시 뭉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뭉크가 가난하고 힘들게 조현병까지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작가고 예, 이렇게 화폐에도 나왔고 저 너무너무 가난하고 저도 조현병이 있거든요. 작품을 사주세요 해서 작품 많이 팔고요. 전원주택 짓고요. 82세까지 삽니다. 예, 그래서 전혀 예, 이렇게 불쌍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은요, 항상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나 마티스처럼, 피카소처럼 유명해지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미국의 당시의 화가들은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삶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요, 되고 싶은 나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나와 실제 내가 있습니다. 자, 이 앤디 워홀은요, 나는 명확하게 되고 싶은 나, 내가 원하는 나가 어딘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화상 보시면 이렇게 실키 스크린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앤디 워홀은 대머리였어요. 근데 머리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거 포즈, 여러분 초등학생들 많이 이렇게 하죠. 이게 그 당시에 허리우드 스타의 포즈였어요.
허리우드 스타가. 자, 대머리인데 여러분 대머리를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앤디 워홀이 팬 사인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가발이 훌러덩 벗겨졌어요. 근데 대가는 대가예요. 딱 벗겨졌는데 마침 후드티를 입고 있었대요. 후드티를, 자, 모자를 딱 쓰면서 끝까지 사인을 하고 딱 내려갔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머리래 뭐 이게 아니라 역시 대가는 대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앤디 워홀은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앤디 워홀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본 모습이 나 원래 이렇다.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러면서 본인의 정확한 삶의 목표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화가였던 거 모르세요? 다 모르시죠? 히틀러는 작품을 700점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히틀러는요, 요 첫 번째 1910년 자화상을 그리기 3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요. 홀로 고아로 있습니다. 자, 고아로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음대에 들어가고요. 본인은 대학에 미술대학에 2번 떨어집니다. 2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확실히 소질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화가였으면, 미대를 갔으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자,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대학은 떨어지고 그래서 기념품을 파는, 길거리에 파는 이런 일을 하다가 자, 바로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독일 군대에 딱 군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승승장구를 하고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자, 패망하고 1차 대전 독일이 패망할 때 1918년, 자, 보시면 이렇게 딱 패잔한 이 전쟁터를 딱 직시하고요. 얼굴 정확히 나오고요. 땅을 딱 짚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흔들흔들하고 똑 떨어질 것 같고 얼굴도 자기 얼굴에 X를 하고요. 정확한 이니셜을 새깁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요. 18년도에 본인은 정치가로서 확고히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자화상이 다르고요. 히틀러 자화상을 보시면 사람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고요. 모든 게 큰 자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리고 기록도 안 한 것 같아요. 다 그림을 통해 자기 내면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풀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즐겨 그렸는데 타고난 열정과 재능은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자, 다빈치 이 모나리자를 보겠습니다.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는요,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 그림을 보고자 열자마자 오픈하자마자 다 줄 서잖아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소가 아름답고 뭐 눈썹이 없고 뭐 조콘다 부인이고 너무너무 많은 미술사적으로 유명한데, 자, 프로이드라는 그 학자는, 의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유, 심리학적으로 저희가 보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 남성의 성을 상징한다. 산, 나무, 자, 그 다음에 늪, 숲, 물은 여성의 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에서 말하면 음양오행이 잘 맞아서 이 그림이, 이 미소가 너무나 오묘하고 예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거 못 보셨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셨죠? 네. 자, 그것처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빈치는요, 이 작은 작품을 그렸는데, 결국은 이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작품을 이 대가가 4년을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가지고 다녔고 죽을 때까지 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빈치가요,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난한 하녀였고요. 아버지가 큰 귀족이었어요. 부잣집 귀족이었는데 둘 사이에 다빈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빈치가 5살 될 때 아버지가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콘다 부인의 얼굴을 그리면서 이 미소에, 이 부인의 얼굴에서 다빈치는 5살 이전에 엄마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엄마를 만났던 겁니다. 4년을 그리고 결국 그림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왜 알 수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 모자상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한 여성이 있고 성 안나와 있고 성 모자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누구를 봐야 되지? 자, 다빈치고요. 자, 원래 엄마와 새엄마예요. 네. 이런 모성의 갈등이 다빈치의 끊임없이 그림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무의식에 갇힌 소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여러분. 자,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오스트리아 가면 꼭 한번 보는 이제 그림입니다. 뭐 예화도 많죠. 클림트가 워낙 여성에 대한 편력도 많아서 클림트가 죽었더니 너무나 많은 여성이 클림트 씨 내가 당신의 딸이에요. 또 아들은 안 나와요. 꼭 딸입니다 해서 그 딸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영화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자, 이 그림이 너무나 황홀한 그림입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명화 복제본을 자, 한 업체에서 조사했더니 한국사를 조사했더니 1위가 클림트의 키스가 나왔고요. 좋아하는 그림. 자, 복제본. 그 다음에 2위, 3위가 다 고우가 나왔습니다. 자, 이 그림이 너무 황홀한데 제가 7년 전인가 그 전에 우리 대학원 석박사들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동양인 500명, 서양인 500명, 한국에 있는 동서양, 외국에 현지에 있는 동서양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국제학술지에 내지 못했어요. 지금도 남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두 사람이 강렬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서양인 90%, 연인, 2위 사랑하는 사람, 3위 뭐 부인, 부부, 기타 등등. 자, 우리나라 사람 1위 불륜. 물론 설문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불륜. 다시 해봐 했더니 또 그렇게 나오는데요, 교수님. 불륜. 2위 부부. 자, 3위 연인.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의견을 써주세요 했더니 기타 의견 우리나라만 나온 의견입니다. 이렇게 키스하면 목뼈에 무리가 간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자, 진짜 목뼈에 무리가 가요? 그랬더니 의사들 하는 얘기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간단한 수술할 때도 죽을 수도 있다. 사인하세요.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데 아직까지 병원에 키스하다 목뼈 부러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제 그림에 두 사람 중 누가 더 사랑을 할까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야. 당연히 남자. 네네. 네, 내려주시고요. 자, 여성이야. 네. 여러분, 이게 눈치 안 보셔도 돼요. 경매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자, 서양인 대부분 90% 여성이라고 말해요. 여성이 이 표정에 키스를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렬한 키스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 왜냐하면 서로 썸 타다가 꼭 여자 밀치고 키스하면 드디어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게 동양,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네,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많이 이제 나왔던 의견이고 제가 이제 의과대 교수로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정말 호르몬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호르몬이 나오는 거라고 이제 레븐비 교수님하고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처음에 사람을 보거나 물건을 봤을 때 확 마음에 드는 게 도파민 분비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연구에 의하면 딱 사람 봤을 때 첫눈에 반하는 거 0.1초래요. 첫눈에 반했어.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한눈에 반했어. 있을 수 있어요. 자, 0.1초고 호감과 비호감은 4분 내에 결정이 된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4분 내에. 그러니까 4분 동안 면접 볼 때 호감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비호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호감과 비호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처음 봤을 때 느낌 좋은 건 도파민이고 저 물건 딱 보니까 저거 꼭 사야 돼. 도파민인데 이거는 귀여운 편이고요.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져서 물건을 훔치거나 이 중독 때문에 계속해서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흡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게 바로 중독이 도파민 과다 분비고요. 엔돌핀은 사랑과 열정 호르몬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절대 안 헤어져. 이게 바로 엔돌핀 과다 분비. 근데 이때는 여러분 절대 막아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옥시토신은 모성과 배려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옥시토신과 엔돌핀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때요? 낳은 다음에 그래도 막 너무 힘들어도 어때요? 아이 보면 웃음이 나오고, 아이를 키울 때 어때요? 나를 아프게 한 놈 두고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또 아이 낳잖아요.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돼서 출산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아이를 계속 사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자, 우리 몸에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고,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은 정말 그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라든가, 이런 키스 해본 지가 얼마 만인가 라든가, 막 이렇게 여러 아주 사랑에 대한 감정이 많이 흐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리조인데요. 이 그림을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리조가. 자, 모리조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아름다운 여성이고 언니도 같이 화가인데 결국 다 포기하고 여성으로서 1800년도에 화가로 활동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견딥니다. 자,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러분, 인상파 마네, 모네 이러잖아요. 마네의 동생과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마네의 후원도 지지도 받죠. 또 동생이니까 얼마나 이해를 많이 해주겠어요. 자, 자화상 변한 거 보세요. 이때 자화상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자, 결혼한 다음에 자화상 보세요. 물론 머리 지끈 묶고, 네, 이렇게 퉁퉁해졌지만 손에 들고 있는 건 장갑을 낀 손이 아니라 붓과 팔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이고요. 옆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을 보고 있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게 변했지만 예술에 대한 평안함, 가정의 편안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는 장애, 또 우리가 그거를 잘 견뎠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딜리아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딜리아니는 너무나 많이들 아시죠? 누구지 하시는데, 저는 화가 중에 모딜리아니가 참 잘생겼다고 보는데,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모딜리아니 그림은 보시면 이렇게 눈동자가 없습니다. 자,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였던, 애인이었던 젠 에피테린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림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영혼을 알아야 눈동자를 그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하고 동거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잔 에피테른의 눈동자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잔 에피테른 어머니가, 자, 첫째 딸과 둘째는 임신 중이었어요. 딸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딜리아니는 혼자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요. 죽기 1년 전에 자기 자화상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친구들한테, 잔 에피테린한테 전해줘. 죽어서도 천국에서 나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고개 끄덕끄덕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술가가.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전했어요. 잔 에피테른, 죽어서도 천국에서 나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다음날 자살했어요. 그 유언에 맞춰서. 여러분, 유언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딸과 함께 살고 둘째를 달고 임신한 상태에 9개월쯤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훈은 그 유언을 잘하자. 네. 제가 이렇게, 네. 자, 자화상 보시면 이렇게 영혼을 담은 사람과 담지 않은 이 얼굴을 그렸습니다. 자, 샤갈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사랑은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화상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희 이제 자화상 이제 내 마음을 그리다는 이거 도판을 다 이제 사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는 도판비를 다 내야 되는 거여서 아마 저희 쪽 강의와 책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 14년도에 자,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지는 날이에요. 이 샤갈이요, 독일에서 정말 전시를 너무 대성공적으로 끝냈어요.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독일에 가서 전시를 하고 유럽에 유명해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자, 본인의 마을 러시아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게 우울합니다. 러브 이즈 블루라고 다 우울한데 유일하게 희망이었던 꽃.
벨라. 네, 벨라를 생각하면서 겨우겨우 견딥니다. 15년도의 자화성 보세요.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옆에 꽃이 있는데 약간 백합 같은데 역시 벨라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문이 들립니다. 너 군대에 징집될 수 있대. 와, 러시아 황제 군대에 가야 된대요. 불안하죠? 자, 그리고 그림으로 자기가 성공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불안한데, 자, 후반기 때 연락이 옵니다. 너 군대 안 가도 된대. 그리고 벨라와 결혼을 해요. 자, 그리고 미술학교의 교장이 돼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자, 그럴 때 그림 변화를 한번 보세요. 눈에 갑자기 보시면 빛이 반짝반짝 나죠. 자, 갑자기 이 집에 붉은색 기운이 확확 올라오고요. 손에는 붓이 있고 팔레트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자, 변화하죠. 그리고 옷도 생동감 있는 초록색을 입습니다. 자, 이 드디어 샤갈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화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과 이 사람의 환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번존스입니다. 네. 이 그림도 여러분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번존스의 작품을 잘 몰랐을 거예요. 잔파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인 중에 미인. 26살이고요. 의사와 결혼했으나 이혼을 한 상태여서 모든 예술가들이 이 잔파고와 연애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번존스라는 화가는 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완전 심취되어 있었던 화가였습니다. 어느 날 잔파고가 번존스 화실에 옵니다. 번존스는 한눈에 0.1초 만에 반하고요. 특히 잔파고는 그리스 혈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 여신이었던 거예요. 자, 너무너무 사랑에 빠지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죠.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걸 번존스의 친구가 봤습니다. 부인한테 일러버렸어요. 네, 남성분들 표정이 그런 걸 지켜줘야지 하던데 일렀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번존스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잔파고와 부인이 뭐라고 싸우고 있어요. 너무 놀라서 번존스가 들어오다가 미끄러졌어요. 머리도 다치고. 자, 사랑이 발각됐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번존스하고 잔파고가 같이 죽기로 합니다. 같이 사랑을 하늘에서 이루자. 근데 번존스가 안 죽어요. 죽기로 했는데.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자, 우리 같이 도망가자. 해서 번존스가 먼저 도망을 갔고요. 잔파고가 막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가서 번존스가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나 몸에 약간 아파. 병이 있는 것 같아. 나 집에 갈래. 다시 본부인한테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별로 분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잔파고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이 그림을 그려주고 헤어지고 평생 만나지 않습니다. 자, 번존스가 그린 그림 보세요. 여기 파란색은 우울을 상징하고요. 여기 큐피트. 이 그림 다 끝나면요, 이 커튼이 쳐지고 두 사람은 이별입니다. 그리고 뒤에 수선화가 있습니다. 파란색 수선화는 이별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꽃이 있죠. 이게 그리스 박하예요. 그리스 박하를. 열정입니다. 사랑과 열정을 싹 집어넣고요. 여기 보면 화살이 있는데요. 여기 메모지에 보면은 1870년 7월 사랑하는 잔파고에게 이렇게 딱 사인을 넣었어요. 그리고 번존스는 죽을 때까지 잔파고 그림만 그리고 성공한 화가예요. 자, 근데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 번존스는 잔파고 너에게 못다한 말이 있어. 항상 미안해. 못다한 말이 있어. 그러나 만나질 않았습니다. 자,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줬다가 한순간에 앗아가는 야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같은 게 사랑이죠, 여러분. 네. 자, 밀레 여러분 많이 이제 아시죠? 이제 오노의 초상. 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남편의 모델이 돼주고 죽어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여기 입술 보시면 입술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폐결핵에 걸려 있었고요. 결핵에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위를 악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만종 처음에는 죽은 아이였죠. 가난해서 죽은 아이인데 못 먹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무슨 소리냐 바꿔라 해서 시감자로
그려졌고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사람이 있나요? 이 두 감정은 떼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헤어질 때는 사랑해서 헤어져. 그렇게 헤어지신 분 많죠. 네. 사랑해서 헤어져. 잘 되기를 바래. 나중에 서로가 잘 안 됐을 때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게 사랑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에다가 요즘 용어 바뀐 게 교제 폭력 해서 너무나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자, 항상 사랑의 감정에는 사랑과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이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유명한 화가를 만들고 이 삶에 최선을 다했던 이 밀레의 아내 오노의 초상이었습니다. 자, 치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뭉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뭉크가 죽음의 그림자가 끊이질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뭉크는 여성을 만날 때 그 어릴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결혼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귀다가 어때요? 화가 나면 분노하면 총을 갖고 쏘기도 하고 제 손가락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해요. 그때가 결혼이래요. 자, 그래서 결혼을 아주 잘한 화가가 몇 명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작가 몇 명 중에 르누아르나, 그다음에 뭐 몇 명 이제 칼 아르송 같은 경우는 성공한 이유가 결혼해서 너무나 좋았던 행복한 화가로 남았고 이렇게 잘 됐지만 때로는 결혼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화가들,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연애할 때는 여러분 본인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과 감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드러났을 때 이거를 감당하는 여성이 없고요. 결혼해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헤어짐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인격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자, 뭉크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었지만 참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까지 이 이제 작품 보시면 아까 에콘실레도 죽었고요. 또 한 죽은 사람이 또 한 명 누구였죠? 네. 키스를 그렸던 클림트도 죽었습니다. 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요, 전쟁 기간 4년 동안 죽은 사람들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2년 사이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자, 유일하게 죽어야지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했던 뭉크가 혼자 삽니다. 그래서 보시면 침대에 초록색의 생명력도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가운 입고 의자에 앉아서 휴, 살았네. 제목이 스페인 독감에 관한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살고 죽고는 하늘의 뜻이고, 네. 자, 여러분,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자, 베네프킨입니다. 여러분, 자화상과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초상화는요, 제가 그 사람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원지나 아니면 초상화를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려주면 돈 주기도 아깝고 이거 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좀 예쁘게 나와야지 닮았군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똑같더라고요. 네,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없는 자 이런 거고 우리 인스타에 보면은 여러분 여러 사진들 보면 실물과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인스타에 있는 한국 여성들 다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상화는 그 사람의 외모만 봅니다. 자, 이 베네프킨을 그려줬던 작가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너무 예쁘죠? 자, 그런데 자, 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베네프킨은 자기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눈도 이글이글 불타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화상은요, 자기의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그리려고 해도. 자, 이 자화상을 그릴 당시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예뻤지만 이 베네프킨은 17년 동안 같이 사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네프킨이 벌어서 이 남성을 먹여 살리고 이제 같이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하녀한테 사귀더니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베네프킨이 화를 냅니다. 나랑 살 거야. 저 하녀랑 살 거야. 했더니 이 남자가 아들하고 하녀하고 같이 나가버렸어요.
이 베네프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그림을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 남성분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다른데요. 보통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괴리가 너무 심하면 이때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르소나라고 해서 적절한 페르소나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엄마로서의 무시당하는 나, 그렇지만 일터에서 또 무시당하거나 또 생활하는 나, 그쵸? 어떤 직급이 있는. 그러니까 곳곳마다 자기의 가면이 적절하게 씌워지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분간이 안 되거나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적절한 페르소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최초의 흑인 화가죠. 그것도 미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화가를 결심하고 그 무서운 그 상황을 다 이겨내고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릴까? 왜? 자, 이 그림을 그린 후는 10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어머니가 주신 책이 바로 여러분 자료 조사하면 나올 텐데요. 이 해부학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책이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기존에 보던 책과 달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책을 주시되 잘 골라서 줘야 된다. 적절한 시기에 줘야 된다고요. 도서관에 저희 이제 제자 중에 사서가 있어요. 근데 사서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엄마와 아이가 도서관이나 이제 이렇게 독서를 하는데 발길이 끊어지냐 했더니 4학년부터요. 왜요? 왜 4학년부터 갑자기 같이 오거나 발길이 끊겨지니 했더니 4학년 되면 이놈이 공부할 놈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막 엄마들이 어떻게든지 막 관심을 갖는데 4학년부터는 그냥 아유 내가 책을 빌려주고 뭐 해본들 공부 안 될 것 같다. 너 다른 거 찾아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어머니들이 소통하는 이 도구가 미술, 책, 자, 그림, 음악 이런 걸 통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뇌 발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뇌 발달은 청년 시기까지. 예. 조금 늦은 사람은 20살까지의 뇌 발달이 됩니다. 앞부분은 전전두엽은 여러분 공감 개념이 생겨서 그때는 감성, 공감 개념,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축두엽이 발달하는 9세까지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언어 교육, 그 다음에 또 종교 교육이에요. 나는 우리 애가 정말 예절 바른 애로 키우고 싶어 하면 그때 강조해서 예절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청소년, 요즘에는 조금 사춘기가 빨라요.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청소년, 20대 전후반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은 아마 이 후두엽 발달 시기에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배운 적도 없는데 미적 감각이 있어. 나는 패션 감각이 있어. 쟤는 멋스러워. 뭔가 있어 하는 것. 첫 번째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후두엽 발달 시기에 어떻게 내가 자극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후두엽 시기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한 4, 5학년 시기에는 여러분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빨간 사과는 다 빨간색 칠했잖아요. 그때는 사과의 빨간색, 그 다음에 정육점의 빨간색, 붉은 악마의 빨간색, 노을의 빨간색, 홍등가의 빨간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폭력물, 성 이런 관련된 물들을 구별을 해요. 딱 구별하는 순간 이 아이한테는 오래된 잔상으로 인해서 행동과 색깔이 아주 오래 남아요. 자, 이건 뭐냐면 뇌발달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바스키아는 이런 것들을 아마 모든 화가들이 보이지 않게 좋은 풍경과 좋은 그림과 좋은 것들을 주변에 받았다는 겁니다. 자, 로랑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그림 굉장히 유행을 하죠. 로랑생은 피카소 시기에
야, 여러분 피카소 시기에 어떻게 피카소를 이길 수 있겠어요? 마티스 피카소를. 자, 머리까지 이렇게 컷을 하면서 입체파 촉에 나타납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피카소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입체파, 너는 아가야, 너는 소질이 없어. 이렇게 해서 많은 화가들로, 남성 화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담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라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자, 일본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가 쓴 시와 수필을 일본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수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화가거든? 그래? 네 그림도 보여줄래? 해서 일본의 컬렉터가 와서 이 로랑생 그림을 100점을 사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랑생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뜨기 시작하고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우울하고 불안해서 이 로랑생이, 이거 수채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편하고 부드러운 수채화 같은 그림을 많이 선호하기 시작해서 로랑생이 크게 뜨기 시작했고요. 올해 문 닫았어요. 마리 로랑생의 박물관, 미술관이 일본에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랑생이 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샤넬 아시죠? 샤넬백. 샤넬이 연락이 옵니다. 내 초상화도 그려주세요. 내 초상화를 열심히 그려서 로랑생이 갖다 줬던 샤넬이 이거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랑생이 결국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자, 로랑생은 샤넬의 고뇌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렸고 샤넬은 당당한 자기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지우고 당당한 본인의 모습을 그려주기 원했는데 그게 맞지 않았던 거죠. 자, 샤넬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10살까지 수동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샤넬이 볼 수 있었던 건 수녀복, 여기 앞에 하얀 거 외엔 다 까만색 옷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옷은 수녀복의 검은색, 그 다음에 장례식의 검은색이었는데 자, 수녀원을 나온 다음에 샤넬은 이 검은색을 파티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긴 치마를, 코르셋을 입었던 긴 치마를 잘라서 아주 짧은 치마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요. 여성들이 보니까 장바구니에 핸드백에 다 손을 뭘 들고 있으니까 손으로부터의 해방해서 체인이 달린 거는 백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샤넬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을 손으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샤넬백이 자꾸 돈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으로 여성의 손을 해방시켰던 게 샤넬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수도원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풀 냄새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허브 향이. 그래서 만든 게 샤넬 넘버 5였어요. 자, 그래서 내 가난과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사실은 이 역경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바꿨는데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로랑생이 샤넬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샤넬이 좋아했겠어요. 네, 그래서 가져가 해서 안 샀습니다. 자, 로랑생 그 작업실에 이게 있는데 컬렉터가 쭉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했더니 샤넬을 그려줬는데 샤넬이 싫대. 자기 안 닮았대. 그랬더니 컬렉터가 그래요? 하면서 이걸 사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넬이 만약에 이 그림 봤을 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림이야. 자기가 사야지. 돈도 많은데. 또 하나 방법, 두 번째. 나 안 닮았거든. 반만 내자. 자기 손에서 해결해야지. 근데 결국은 인생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림의 인생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던 게 그 컬렉터의 손을 거쳐서 여러분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샤넬 맞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샤넬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금 못 그리긴 했어요. 샤넬이 봤을 때도. 그쵸? 로랑생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림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유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자, 피카소 볼게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화가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피카소 전만 오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와도 성공을 하죠. 그만큼 사랑하는 화가입니다. 자화상 보세요. 1896년. 저는 이 자화상을 직접 봤는데 진짜 놀랍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린아이가 그렸나. 자, 1901년의 자화상입니다. 자, 블루. 여러분 아신 청색 시대 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죽게 되고 실현을 당하고 죽게 되고 본인도 병에 걸리게 되고 가난하고 그게 불과 가장 짧은 1,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럴 때 본인의 모습이고요. 죽기 직전에 자 1년 전에 피카소 자화상입니다. 자 죽음에 맞선 자화상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옆에 이 붉은색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도 당당했으니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하리라 해서 피카소의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네. 칼 라르손, 아까 얘기했죠. 이 칼 라르손은 결혼해서 더욱 더 성공한 화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성도 역시 부인도 화가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8명 낳으면서 전업주부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손에 꼭 쥐고 있는 작품이, 물건이 인형이에요. 자, 손도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상징이라는 거, 그림에 어떤 게 상징으로 나왔나 보시면 갑자기 자기 자화상에 왜 이랬을까? 행복을 놓치기 싫었는데, 자, 자기 분석입니다. 상징은 사람이나 사물에 부착된 감정적인 가치가 전치된 거, 옮겨가는 거. 쉽게 말하면 저 귀신이 나한테 옮겼어. 저 사람이 내가 돼버렸어. 이것처럼 자기의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상징적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너무 고마운 아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굉장히 행복의 작가로 표현됩니다. 자, 앙소르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페르소나의 진실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 보는데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가면. 예전에는 가면을 쓰고 본인을 이제 숨기고, 그다음에 적절한 가면이 자기의 이제 상황에 자기를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마스크가 있는 자화상 보세요. 이 사람, 앙소르가 젊을 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이 주변에 보면 다 가면을 쓰고 있고요. 본인도 이렇게 무거운 여성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스크가 있는 자화상에서 나이가 들어봤더니 이 모자도 가볍고 가면 쓴 사람도 없고 내가 오히려 이 붓과 팔레트, 나의 이런 예술적인 이 활동과 재능을 통해서 툭툭툭 건드리는 이런 여유로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젊은 분들 아니면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늦는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제가 병원에 의대에 있다 보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행복한 게 65에서 75래요.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50대 중반이 되면 정말 힘들 거다는데 진짜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리고 남의 눈치도 별로 안 보게 되고요. 그냥 되게 행복해져요. 60대면 더 행복하대요. 60 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자, 이 페르소나, 이런 거짓된 진실과의 싸움이 나이가 들면서 즐거워진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힘들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OECD 1위예요. 노인 빈곤율 1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또 하나, 치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치매 환자들, 문제는 치매가 뭐 온다 이거는 5명 앞에 1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40대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저 이번 주에도 치매 환자분 봤어요. 너무 완벽한 여성분이 결국 치매로 고생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신 분이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치매인데 혼자 병원 가족 몰래 가시다가 걸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근데 여러분이 잘 정신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자, 그럴 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뒷입니다. 삶의 기쁨에 물들 때 당신 그림이 너무 가벼워서 이거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알았다. 나도 좀 무겁고 좀 이렇게 우울한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아주 무거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DP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거 나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림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 나 바캉스 화가다, 왜? 그래, 나 이런 것만 그릴 거다, 왜? 그러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DP 그림이 바로 이래요. 바캉스 화가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본인의 성격을 잘 보세요. 전 장미를 엄청 좋아해요. 백합 장미를 참 좋아하는데, 나도 들국화와 코스모스를 좋아해야겠다.
다 주변에 코스모스가 좋대요. 아무리 봐도 코스모스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역시 장미 해바라기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장미를 너무 더 좋아하게 됐어요. 자, 재작년에 유명했던 그림 연인이라고 있습니다. 드라마 남궁민 나오고 여성은 이제 모르겠어요. 누군지. 자, 나왔는데 자, 중국에서 마지막 연인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답게 조선에 가서 너답게 화려하고 시끄럽게 살아. 아니 연인이 헤어지면서 뭐 너답게 화려하고 시끄럽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이렇게 남자가 연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여러분답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피는 그 다음에 더욱더 유명한 바캉스 작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완벽입니다, 여러분. 자, 알폰스 무아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모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 관광으로 가지 않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동일본 대지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에게 아트를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아트로 이런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던 사람을 돕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제가 봐도요.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이 아니면 한 도시가 망할 만큼 8.0이 넘어갔다면 한 도시 멸망이에요. 자,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든 어떤 건 동일본 대지진, 스촨성 지진입니다. 근데 두 나라 다 아주 건재하게 사회적으로 예술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예술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쓰나미 때요. 다들 우울하고 힘들고 죽음을 볼 때 아이들은 부둥을 떨잖아요. 그 자리에 국보가 들어갑니다. 국보가 그림이 딱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은 미술 대회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꽃꽂이도 하고 그다음에 막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아트가 이들을 위로한다. 해서 저랑 같이 동참을 했고 작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스촨성 대지진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그거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 4대 천왕 아세요? 팡리준, 위에민준, 장샤오강. 누구지? 뭐 이상한 발음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텐데 중국의 현대 4대 작가입니다. 이 4대 천왕을 비롯한 중국의 유명한 화가 100명이 자기의 그림 50억, 100억 가는 그림을 다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합니다. 이 경매를 해서 작품들이 다 팔려요. 몇백억씩 부자들이 다 합니다.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스촨성 대지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요. 다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죠. 중국 장애인 5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거기에서 이 고아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보면은 공부도 가르치고요. 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 세계 다 뻗어나가게 하고요. 거기서 몇 명은 스촨성 도죠. 그러니까 스촨성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를 제가 초청해서 DDP에서 전시를 했어요. 포항의 그 지진으로 해서 피해받은 아이들 그림과 스촨성 지진으로 해서 10년이 지났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그림, 디자이너들 그림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가고 싶은 우리나라 곳 1위, 홍대, 신촌. 네, 다 와서 초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 앞에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은 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이들을 이제 육체적인 걸, 그다음에 사회적인 걸 케어하는 걸 하지만 아트가 이들의 위로하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 알폰스 모아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국 공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외국을 하도 많이 나가니까 뭐 갈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림은 만국 공통어예요. 그 나라 어느 나라든 그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오는데 무아는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은 나라가 독립되는 거였어요. 알폰스 무아는 이런 그림 자화상을 그렸고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 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나라가 세워지기를 해서 놀랍게 이 알폰스 무아의 간절한 바람처럼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자, 이렇게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자, 르비랭입니다, 여러분.
리비랭이라는 여자는 자, 이 당시에 1700년도에 파리의 궁정 화가예요. 유일하게 그것도 여성이. 근데 이 여성이 가장 자신 있었던 건 이 재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남자 화가가 있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리브랭을 선택했던 이유는 리브랭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어루만졌대요. 그리고 그 심리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줬대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 사랑했던 화가예요. 자, 그런데 이 리브랭은 밖에서는 너무나 유명했지만 집에 오면 이 슬픔과 우울함이 견디지 못할 만큼 컸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강제로 남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리브랭이 벌어온 돈을 다 쓰고 흥청망청 다 쓰고 이 리브랭은 딸을 한 명 낳았는데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사랑하는 딸과 자기 재능을 선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재능이야 해서 자기 자신보다 훨씬 어리고 예쁘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여기를 이렇게 크게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큰 딸은 아기도 아닌데 막 이렇게 젖을 물릴 것처럼 꼭 껴안는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묵묵히 때를 기다렸는데 때가 왔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막 혼돈스럽잖아요. 이때 리브랭은 딱 자기 딸과 함께 이태리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태리 가서 역시 재능이 있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까라바조처럼 가는 곳곳마다 잘 살고요. 사랑하는 딸과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나중에 프랑스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다 온다라는 거예요. 자, 묵묵히 자기 때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큰 때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그 사랑하는 딸과 자기의 재능의 모든 거였던 리브랭입니다. 자, 타마라 드 램피카입니다. 여러분, 1920년대 이 작품 보세요. 이 여성은 여기 보세요. 부가티. 이 차가 프랑스 명차죠. 명차. 부가티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면 이 타마라는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어요. 오너 드라이버고, 그 다음에 이 명품차를 넣으면서 본인은 이 차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차처럼, 물론 차는 이제 작은 자기 차였는데 나는 명품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달리도 쩔쩔 맸어요. 그 천하의 달리도 철철 매고, 그림 그려주세요. 제 자화상 그려주세요. 하면 모델을 골랐어요. 아, 당신 안 돼. 안 그려주겠어. 해서 골라서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나는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조부모가 너는 여자지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때부터 힘을 얻었어요. 자, 요즘에 양육자들이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외부에서 오게 되고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한 요인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워킹맘이면 특히 어떻게 제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은둔형 외톨이가 이런 양육자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애착이 없어서도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은둔형 외톨이 조사해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다. 집에 고모가 얹혀 살았다. 은둔형 외톨이가 없어요. 삼촌이 백수가 돼서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난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통들이 계속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요. 자, 심리학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내가 어릴 때 부모와 싸움을 많이 하거나 부모와 에너지 소비가 많이 있던 아이들은 직장에 갔을 때 상사가 까다로우면 여기서 갈등이 많은데 부모와 에너지 싸움을 많이 안 했던 아이들은 아주 힘든 상사를 만나도 쉽게 넘어가더라.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너지 소비를 부모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타마라 램피카는 이런 조부모의,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과 이런 말들이 긍정적인 말이 여성으로서 최고의 이런 위치에 가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책에 이제 보시면 제가 했던 그림이 더 많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면 카라바조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카라바조 입문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제 뵙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트라우마 책을 통해서 기회 있으면 또 이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이요 보시고 특히 유난히 나한테 와닿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나 저 작가 처음 봤는데 참 괜찮아. 저 작품 너무 괜찮아. 타마라 램피카 너무 괜찮아. 나 리브랭이 너무 괜찮고 나 누구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작가가 있으면 작가나 이 작품이나 색깔이나 형태나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리조 좋아하는 그 분들 보면 모리조 되게 예쁘잖아요. 저 닮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좀 당당하고 작품 앞에 자기를 이제 투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